생산과 소비 브로그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베트남 전쟁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10억 달러가 유입이 됐죠. 그 당시에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일본과 수교하면서 이제 5억 달러를 유치했는데 그것보다 배죠. 그래요. 그 베트남전에서 패배를 하죠. 장기간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패배를 하나요? 당시에 농업 중심의 국가에서는 소작농의 문제가 컸다는 거예요. 어느 곳에서는, 낙후된 지역에서는. 근데 농지 개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대 국가를 수립하려는 세력이. 그 당시에는 근대 국가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농지 개혁부터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인식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베트남에 파견된 미군이나 미국 정부나 시킬 수도 있었겠죠. 너희들 지원받으려면 농지 개혁부터 해. 그러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요. 농지 개혁을 안 하니까 이제 농지 개혁을 원하는 소작농들이 자꾸 베토콩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국민들이 몇 프로냐는 거예요. 70%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계속 베토콩에 가입하니까. 그래요. 그런 걸 생각하면 한국은 굉장히 운이 좋았던 거예요. 미군정 사령을 하지도 그렇고, 하지가 똑똑했죠. 그 사람들이 하지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하지도 메가더만큼 한국에 큰 기여를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이 베트남에 파견된 미군 사령관보다 한국에 파견된 미군 사령관, 하지가 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아, 한국에 근대 국가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농지 개혁을 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농지 개혁을 실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제 부분적으로 실시하다가 이승만 정부에게 넘겼죠. 이승만도 뛰어난 인물이죠. 아, 우리는 지금 농지 개혁부터 해야 돼. 농지 개혁했다는 거예요. 그 하지가 만든 농지 개혁들을 하면 더 좋았다고 예전에 얘기했죠. 그 조봉암이가 각종 제안을 만들어서 실시하는 바람에 지금 이제 생산성이 크게 떨어지게 됐잖아요. 그래요. 하지도 존경받을 만한 인물인 거예요, 한국에서는. 그때 안 그랬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승만이 농지개혁을 했다는 보장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각종 선동으로 인해서 공산화될 우려가 있었다는 거예요, 한국도. 베트남은 안 했다는 거예요. 군사력만으로 뭐 다 해결할 수 있다, 압도적이니까 미국이. 그게 잘못된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때 농지 개혁을 하고 전쟁을 치렀으면 한국처럼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소작농 문제가 뭐 베트남에 있었던 건 아니겠죠. 뭐 캄보디아나 뭐 다 있었겠죠, 그 당시. 베트남이 공산화되면서 주변국도 다 공산화됐다는 거예요. 그래요. 또 농지 개혁을 시켰으면 공산화를 막을 수 있었는데 돈은 돈대로 써버리고 끊임없이 베트콩이 되니까 뭐 손을 쓸 수도 없고 뭐 그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버마나 캄보디아 모두 공산화되기 전 소작농이 많았나? 심각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 그때 베트남이 공산화되고 한국 공산화 안 되고 그 이유를 모른다는 거예요. 또 왜 주변국들이 다 공산화돼 버렸냐? 소정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하지는 알았고 당시 인도 차이나에 파견된 미군은 몰랐다는 거예요. 미군 정사령관은 몰랐다는 거예요. 한국이 얼마나 운이 좋았냐는 거예요. 그 좋은 사람이 왔던 거예요. 뛰어난 사람이 온 거죠. 그러면 군사력만으로 다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뭔가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는 그게 어떤 사회적인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아, 왜 자꾸 이렇게 반군이 나오지? 그 낙후된 국가에서는 대부분 보면 10중 8구 이런 소장농과 연관된 문제일 거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해야지 비로소 성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군사력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프가니스탄에도 뭐 비용만 왕창 쓰고 다시 탈레반이 들어섰잖아요. 거기에도 이런 문제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안 봐도. 얘도 같은 문제가 있었나. 그 아프가니스탄도 똑같잖아요. 다 똑같은 문제인 거라는 거예요. 농업이 중심이 된 낙후된 국가에서는. 뭐 아무리 비용을 때려박아봤자 국민들 대다수가 탈레반이 되고 베트콩이 되는데 뭐 어떡하겠냐는 거예요. 계속 이제 이런 걸로 이제 선동하는 거죠.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아무리 비용을 투입해도. 하여튼 뭐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요. 그 이상하죠. 왜 몰랐을까? 하지는 알았는데 오히려 더 후퇴해버린 거죠. 뭐 생각이나 어떤 지적 수준이 미국도 군사력만 있으면 다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하지가 그럼 뛰어났다고 봐야 되는 거죠. 다른 사령관들은 안 했잖아요. 그래서 하지가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숨은 인재였던 거예요, 사실. 한국으로서는 참 운이 좋았던 거죠. 그런 사람이 한국에 들어와서. 그리고 또 중요한 사건이 있죠. 1900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사건이 있어요. 박정희는 1969년 삼성개헌을 단행했다. 1962년 제3공화국 헌법은 대통령의 임기를 4년으로 정하고 1차에 한해 중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박정희는 1963년 제5대 대통령에 당선된 뒤 1967년 재선에 성공했으나 헌법상 더 이상 출마할 수 없었다. 두 번 했잖아요, 이제. 법적으로는 더 이상 나갈 수 없게 된 거죠. 그러나 박정희는 집권 연장을 위해 헌법 개정을 추진했다. 이는 1954년 11월에 있었던 개헌과 유사하다. 이승만을 초대 대통령에 한해 3선 이상 연임이 가능하도록 개헌한 적이 있었다. 처음에 있는 일은 아니죠. 처음이 어렵지 두 번째는 쉬운 편이다.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도 어느 정도 이제 민주정치 제도가 도입이 됐죠. 그 한국 정치인들은 대통령제를 선호하고 두 번 이상은 하면 안 된다 이런 어떤 사고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이승만도 그렇고 박정희도 그렇고 민주정치를 실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굉장히 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조항을 넣어놓은 거죠. 근데 하다 보니까 3번, 4번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렇잖아요. 박정희도 지금 산업화를 해야 되는데 막 포항제철도 건설해야 되고 다 이랬는데 뭐 야당들은 다 반대하고 다 무산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무산되면 지금의 한국은 없는 거죠.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현 시대에서 민주정치를 많이 중시하는데 민주정치에 위배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것도 한번 보라는 거예요. 개헌 논의는 1968년 말부터 공식화되었다.
윤치영 의원은 국민이 원한다면 헌법 개정을 단행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이 원했을까요? 원하지 않았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 현 시대 사람들이 이해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왜 원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절대 다수의 국민들은 원했다는 거예요. 투표 결과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냥 원한 것도 아니고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원했다는 거예요. 강력하게. 이듬해 1969년 9월 14일 국회에서 개헌안이 통과됐죠. 당시 개헌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했다. 뭐 하자가 있냐 보자는 거예요. 민주공화당 의석수가 129석이었으니 통과시키는 일은 어려운 일은 아니었다. 당시 야당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시끄럽고 다투는 것이 싫어서 민주공화당 의원들과 친여 무소속 의원들만 모여서 투표했다는 설도 있지만 뭐 법을 어긴 것도 아니고 117석을 초과한 찬성을 얻었으니 취소할 정도의 하자는 없었다. 뭐 그냥 압도적으로 통과했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있죠. 그전 선거에서 압승했으니까 민주당 계열이 신민당은 45석 얻고 통과시키려면 통과시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국민들이 원했던 거냐 아니냐 그거 한번 봐야 되겠죠. 아무리 다수라도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걸 할 수는 없잖아요. 민주공화당 내부에서도 문제가 생겼다. 이때 여러 가지 이제 논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민주공화당 내부에서도 말이 많았다는 거예요. 차기 대통령 후보로 유력한 부총재 김종필이 자신의 지지 세력과 함께 삼선 개헌을 반대했다. 처음에 김종필이 반대했다는 거예요. 반대할 가능성이 크죠. 이제 박정희가 물러나면 본인이 이제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으니까. 1968년 민주공화당 소속 의원인 김용태, 최용두, 송상남은 김종필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국민복지회를 조직했다. 별도의 조직이 민주공화당에 생겼다는 거예요. 뭐 그런 일은 늘 있죠. 이제 자기 후보를 중심으로. 이승만 때도 있었잖아요. 족청회라고 있었잖아요. 그 이범석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조직이 있었잖아요. 국민복지회가 김종필을 추대하려는 움직임은 중앙정보부에 의해 적발되었다. 그렇죠. 개헌하려고 하는데 국민복지회 인사들은 불충인사로 분류되어 연행신문 받았고 국민복지회 소속 의원들은 제명되었다. 그거 제명되겠죠. 뭐 박정희가 워낙 지지를 받고 박정희 당이라고 말할 수 있죠. 민주공화당은 자유당이 이승만 당이었듯이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대통령으로 이제 우뚝 올라선 거죠. 박정희는 1969년 삼선 개헌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민주공화당 의원 중에 또다시 반대 인사들이 나왔다. 또 반대하는 이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김성곤, 백남혁, 김진만, 길재호 등은 김종필을 견제하기 위해 길러진 인사들이었는데 야당과 뜻을 같이 했다. 야당과 같이 막 움직이더라. 이들은 야당과 함께 의원내각제 도입하여 박정희를 몰아내려 했다는 설도 있다. 하여튼 그랬다는 거예요. 대통령제가 문제야. 자꾸 하려 그래. 뭐 그렇게 생각했겠죠. 잘못된 거야. 독재야 이러면서. 이 역시 중앙정보부에 적발되었고 결국 당직에서 쫓겨나거나 공천에서 배제되었다. 그래요. 1969년 8월경 위험을 느낀 김종필은 정 그러시면 개헌하시지요 라고 말하며 삼선 개헌은 찬성했다고 전해진다. 김종필도 그러면 그냥 하세요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위험하죠. 아무리 가까운 관계라도 찬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중용돼요. 김종필은. 삼선 개헌을 반대하는 의원들과 야당의 뜻이 다수 국민의 뜻은 아니었다. 그러면 이렇게 그렇죠. 그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시대 사람들은. 그 현 시대 사람과 그 시대 사람들이 누가 현명한지를 잘 보라는 거예요. 산업화가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막 반대한 사람들의 뜻이 국민의 뜻이었냐? 안 그렇다는 거예요. 오히려 다수 국민의 뜻과 완전히 배치되었다.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은 국민들의 뜻과 완전 달랐다는 거예요. 절대 다수 국민들과. 당시에도 박정희의 공적은 이미 실로 컸고
박정희만한 인물이 없었으니 본인이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하려 하면 절차가 하자가 없게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하는 것이 국민의 뜻을 받드는 것이었다. 그렇다는 거예요. 대통령을 쫓아내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 정치 제도를 개헌해서 대통령이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이상 그냥 계속 하는 게 맞았다는 거예요. 이는 국민투표 결과에 잘 나타난다. 보라는 거예요. 이제 찬성률 67.5%라는 거예요. 절대 다수 국민들이 지지했다는 거예요. 서울특별시 어떤가요? 70%라는 거예요. 야당이 강하다 하지만 좀 견제하는 목적으로 좀 그 시민당을 지지했던 거고, 압도적인 승리를 했지만 민주공화당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특별시에서는 시민당이 이겼잖아요. 그 견제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고, 사실은 또 어떻게 생각했나요? 한국 국민이잖아요. 서울시 시민들도 대통령은 박정희가 해야 돼. 한국이 지금 시급한 건 근대국가 수립이야.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국회의원 선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삼성 기원하는 거 다 알고 한 거잖아요. 속임수 쓴 거 아니잖아요. 지금 근대국가 수립해야 되고 그 적임자는 박정희야. 박정희가 해야 돼. 절대 다수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경기도 62%. 그 부분은 다 동의했다는 거예요. 국회의원 선거는 조금 다를 수 있어도 진 지역이 있다는 거예요. 전라북도, 전라남도 66% 나왔잖아요. 이때 어떻게 했을까요? 김대중은 그래요. 저 67년 선거부터 지역 감정을 동원했죠. 지역 갈등을 유발시키기 위해서. 이때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이거 계속해서 산업화하면 그래 경상도만 발전한다 이러면서 지역 감정 부추겼다는 거예요. 근데 압도적이잖아요. 전라도에서도.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지만, 당시 국민들은 이제 세월이 지나 바뀌지만 식민지 시기를 겪었다는 거예요. 근대국가 수립이 되면 일본과 교류하면서 부산 경상도가 발전한다는 거 다 알았다는 거예요.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근대국가 수립을 해야 된다 생각한 거예요. 어디든 간에. 근대국가 수립되면 농민이 또 잘 살게 되는 거죠. 또 일자리도 많이 생기고 농촌을 떠나는 사람들도 일자리를 구하게 되고, 농업 중심으로 사는 국가가 어디가 잘 살아요? 농민들이 다 못 살지. 누구나 다 수혜를 입는 거죠. 다 찬성하는 거예요. 다 알기 때문에. 안 통했던 거죠, 그 당시에는. 그래요. 서울의 도시 문제로 인해 서울의 경우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 계열인 신민당을 지지했지만, 그렇다고 하여 박정희 대통령의 공적을 몰랐던 것은 아니었다. 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성도 다 인정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 국회의원 선거 결과가 다르죠. 국민투표에서 서울의 지지율이 70%에 육박하여 지지율 상위권에 속한다. 서울도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신민당이 앞섰지만 국민투표는 어떤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대국가 수립해야 돼. 박정희가 집권해야 돼. 박정희가 적임자야.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어느 지역이나 박정희 집권을 원했기 때문에 지지율이 60% 이하인 곳이 없다. 당시 한국에 필요한 것은 근대국가 수립이었으며 적임자는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는 박정희였다. 대단히 그 당시에 국민들이 크게 만족했다는 거예요. 절대다수의 국민들도 이를 인식하였으며 그러하기에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삼성기원을 적극 지지하였던 것이다. 반대로 가르치죠. 이것을 반대로 가르치는 이들이 많죠. 이런 독재자다.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박정희가 적임자다 생각했다는 거예요. 또 그게 한국에서 정말 필요한 것이기도 했고, 그러면 국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는 거예요. 절대다수의 국민과 싸울 거냐는 거예요. 국가에 정말 필요한 거
것이기도 하고 몰아낼 생각만 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집권하려고.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어떤 게 민주정치인가라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국가에 필요하고 절대다수 국민들이 지지하는 이 일을 성사시키게 계속 집권하게 하는 게 민주정치냐, 아니면 뭐 군대국가 수립 이런 필요 없어. 절대다수 국민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우리가 집권해야 돼. 그게 민주정치인가요? 그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장기 집권한다 해서 민주정치가 아닌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장기 집권하는 사례는 많다는 거예요. 민주정치 국가에서. 장기 집권을 한다고 해 그것이 민주정치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이 공동체에 필요한 것이고 국민들이 원한다면 민주정치하에서 장기 집권하면 된다. 뭐 하면 되지 왜 못해요. 삼선을 금지하는 민주정치 제도는 미국식 민주정치가 도입된 결과인데 그 제도가 절대적인 민주정치 제도도 아니다. 그게 뭐 절대적이냐는 거예요. 삼선 금지하는 거는 이제 미국에서 도입된 거죠. 그걸 한다 해서 뭐 민주정치냐 아니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절대다수의 국민들은 근대국가 수립의 적임자로 박정희를 지지했다. 지목했다. 지지한 게 아니라 지목한 거예요. 이거는 국민투표 결과가 딱 확고하잖아요. 뭐 50, 간신히 50% 넘긴 것도 아니고 뭐 67%뭐 서울시 70% 어느 지역에서는 압도적이잖아요. 지목한 거죠 사실. 박정희가 계속해. 박정희가 적임자야 이렇게 지목했는데 딴짓하는 사람들은 뭐냐는 거예요. 야당 의원들. 참된 민주정치는 국민들이 지지가 철회되기 전까지 박정희가 집권하여 자신의 사명을 다할 수 있게 하는 민주정치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그게 참된 민주정치였다는 거예요. 박정희 몰아내는 게 아니라. 그런 면에서 민주공화당도 완전히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고 신민당은 반국가적, 반민주적 행위를 한 것이다. 그렇잖아요. 절대다수의 국민의 뜻, 또 국가에 필요한 것을 하려고 하는데 절대다수의 국민은 박정희가 하게 해 이렇게 했는데 분명히 그렇죠. 계속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삼선 이후에는 또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국민들이 또 절대다수가 원한다면. 그러니까 민주공화당도 제 역할을 완전히는 못한 거였다는 거예요. 근대국가와 민주정치제도의 관계를 살펴보자. 우리 한번 근대국가와 민주정치제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대국가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최소 수십 년의 일관된 정책이 필요하다. 한 4년 8년 한다 해서 근대국가 수립되는 게 아니에요. 한번 보라는 거예요. 포항제철을 이제 1970년부터 이제 건설하기 시작하잖아요. 간신히 이제 기술을 확보하고 일본으로부터. 근데 여기서 박정희가 아웃되면 야당이 취소할 거 아니에요. 만약 야당이 됐으면. 그래서 되겠냐는 거예요. 4년 8년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장기 집권은 개인에 의한 것일 수도 있고 집단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 어느 국가나 이와 같은 과정이 있다. 다른 나라는 달랐냐? 정말 뭐 이렇게 민주정치를 하면서 장기 집권 안 하고 조금씩 하면서 실현하는 국가가 과연 있냐? 뭐 찾아보면 있을 수 있는데 거의 없다는 거예요. 영국,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의 나라가 다 그러했다. 다 그랬다는 거예요. 영국은 왕실이 있어서 왕실이 또 적극적으로 장기간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랬죠. 현시대 근대국가 수립에 성공한 대만이나 싱가포르라고 예외가 아니었다. 현시대도 보라는 거예요. 현시대에서도 뭐 장기 집권에서 다 근대 국가 수립했지. 현시대에 성공한 나라 박정희만 그랬냐는 거예요. 그러한 이유로 근대국가 수립을 위해 장기 집권했다고 해 박정희를 비난하기 어렵다. 다 그랬는데 안 그러면 근대국가 수립이 안 되는데 장기 집권했다 해서 또 민주주의가 아닌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보자는 거예요.
어느 국가에서나 장기 집권을 통해 근대 국가 수립을 성공한 이들은 대영웅으로 인정받는다. 뭐 대영웅까지 아니더라도 위인으로 인정받죠. 그 공적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그렇잖아요. 한국도 근대 국가 수립하면서 보릿고기 사라지고 굶어 죽는 이들 사라지고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삶을 살잖아요. 개개인이. 그 공적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인정한다는 거예요. 독일의 오토 폰 비스마르크나 마르크 제상이나 오토 폰 비스마르크 몇 년 집권했나요? 이 사람이 주도해서 근대화 국가 수립에 성공했잖아요. 38년 했다는 거예요. 박정희도 한 40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게 국민들의 뜻이기도 했고 사실상. 그럼 한국이 많이 더 좋아졌겠죠. 그 뒤에 이제 뭐 민주화를 하든가 뭐 10년, 20년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28년 했죠. 28년. 영국의 로버트 월폴 한 20년 했고, 영국의 윌리엄 글래드스톤, 그래요. 이 사람도 한 26년 했고, 대만이 장세스. 대만도 현 시대에서 최근에 근대국가 수립에 성공했잖아요. 몇 년 했냐는 거예요. 50년, 40년 했잖아요. 싱가포르 리칸유 몇 년 했나요? 30년 했잖아요. 등 근대국가 수립의 기한이는 모두 장기 집권했고 국가의 위원을 존경받는다. 기본적으로 한 5년, 10년 뭐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대국가 수립이. 처음에 이제 시스템을 잘못 짠 거죠. 한국 같은 경우에. 어쩌면 의원 내각제가 더 맞을 수도 있었던 거죠. 국회를 통해서 이승만 지지가 워낙 좋았으니까, 인기가 워낙 좋았으니까, 박정희도 뭐 마찬가지죠. 인기가 이렇게 좋으면 삼성기업보다는 의원 내각제를 해서 그냥 계속 승리하면서 집권하는 방법도 있었다는 거예요. 영국이 그런 사례인 거죠. 장제스와 리칸유는 아예 그냥 하여튼 뭐 권위주의로 갔던 거고, 그래서 성공했잖아요. 장기 집권해가지고 꾸준히 추진해가지고. 당시 절대다수의 한국인들 역시 깨달음을 통해 근대국가의 수립을 위해서는 박정희의 장기 집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삼성기원을 적극 지지했던 것이다. 한국인들도 다 알았다는 거예요. 조선 총독부를 겪었다 했죠. 산업화가 됐다 했죠. 당시에. 다 산업화 효과도 다 알고 있었고 장기 집권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죠. 당시에 식민지 시기를 겪었던 사람들이 많았다고 했죠.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잊혀진 거죠. 모르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다 알았기 때문에 이런 절대적인 지지가 나왔다는 거예요. 장기 집권이 필요하다. 박정희가 적임자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적극 지지했다는 거예요. 현 시대 민주정치 제도가 세계적으로 선호받고 유행하다 보니 최근의 정치 제도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민주정치대에서 살펴보자는 거예요. 고대에도 제법 많은 지역에서 실시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진짜 많이 실시되었냐? 많았을 거라는 거예요. 기록에 남아있는 곳은 두 군데밖에 없지만 기록이 안 남아있던 시기에 왜 많이 없었겠어요. 이런저런 시도가 있죠. 물론 민주정치가 실시된 곳 중 기록에 남아있는 곳은 두 군데 정도에 불과하다. 기원전 508년에서 기원전 322년까지 그리스 아테네에서 민주정치가 실시되었고, 기원전 509년부터 기원전 27년까지 로마에서 민주정치가 실시된 적이 있었다. 기록에 남아있는 건 그거라는 거죠. 어떻게 됐나요, 아니, 민주정치가 그렇게 좋으면 승승장구해야 되잖아요. 아테네 멸망했잖아요. 하지만 아테네는 멸망하였고 로마의 영토가 커지자 민주정치로 국가를 다스리기 어려워 민주정치 제도는 폐기되었다. 그러니까 다스려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민주정치 제도로는. 역사 속에서 민주정치가 폐기된 이유는 무엇이겠는가? 왜 무엇이라고 보나요? 엄청나게 많았을 거라는 거예요. 기록되기 전까지 따지면.
민주정치 제도는 공동체를 유지할 수 없었기 때문에 모조리 폐기된 것을 보면 된다. 다 멸망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경쟁력이 없어서 민주정치가 다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멸망하고. 그래서 남아있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첫 번째, 국력이 약한 국가를 존속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첫 번째 원인으로는, 그렇죠. 없었기 때문이다. 첫 번째 이유는 공동체가 유지가 안 됐기 때문에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멸망하거나. 아테네를 보면 알잖아요. 그럼 과거에 민주 정치를 도입한 공동체가 있으면 다 아테네랑 비슷했을 거라는 거예요. 다 멸망했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정복전쟁이 허용되었기에 전쟁에서 패한 공동체의 구성원은 노예로 전락할 위험이 있었다. 전쟁에서 지금 어떻게 되나요? 노예로 전락할, 과거에 노예가 있었죠. 노예로 전락한다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거예요. 그래요. 즉 이런저런 이유로 민주정치 제도는 경쟁력이 없어 폐기되었다는 말이다. 이 공동체가 유지가 안 된다. 우리가 노예 상태가 된다. 민주정치 제도를 채택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한다는 거예요. 선호한 곳은 아테네처럼 멸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2000년간 보면 민주정치 제도는 아예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 멸망하면 노예가 되는데 어떻게 그 채택을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경쟁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경쟁력이 없는 민주정치 제도가 현 시대에 도입되는 원인은 뭔가? 현 시대에 도입되는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유행도 하고 있잖아요. 두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원인은 근대국가 수립에 있다. 근대국가 수립이 됐기 때문에 민주정치 제도가 도입된 거지, 민주정치 때문에 근대국가 수립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영국이건 프랑스건 민주정치 제도 수립이 먼저인가요? 근대국가 수립이 먼저인가요? 근대국가 수립이 먼저라는 거예요. 근대국가가 수립되면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국력이 신장하고 경쟁력 없는 민주정치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공동체를 지탱할 수 있다.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근대국가가 수립이 되면 민주정치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어느 정도 지탱이 된다는 거예요. 민주정치 제도가 경쟁력이 없는 건 사실이죠. 유럽을 보라는 거예요. 계속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지탱이 됐잖아요, 상당 기간. 왜? 근대 국가가 워낙 강력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기반이 너무 탄탄하기 때문에 좀 경쟁력이 없더라도 도입을 해도 이 지탱이 됐더라. 그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거 도입했는데 멸망할 것 같아. 도입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도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다른 원인이 있다. 근대 국가는 신분제도 폐지를 목표로 한다. 즉 누군가 권력을 사유하여 신분을 만드는 시도를 금지해야 한다. 신분을 만드는 시도를 금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누가 권력을 사유하면 신분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금지하기 위해서 신분제도를 도입했다는 거예요. 두 가지 목적이죠. 신분제도 금지, 또 근대국가가 워낙 탄탄하니까 한번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한 이유로 근대국가의 수립이 어느 정도 완성된 곳에서는 민주정치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신분제도를 금지시키기 위해서. 즉 근대국가 신분제도를 만드는 걸 신분제도를 폐지하고 신분제도 만드는 일을 금지시키기 위해서 선거제도가 도입됐다는 거예요. 민주정치제도가 도입됐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정반대로 움직이죠. 이런저런 특별법을 만들면서 신분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 의미가 없는 거죠. 한국의 민주정치는 하고 있는 거 보면. 명확히 민주정치 제도가 도입된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게 없으면 민주정치 제도도 결국 유지되지 않고 이 국가도 붕괴한다는 거예요. 뭐 다수면 다 할 수 있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즉 근대 국가가 있는 곳에서는 민주정치 제도 도입이 가능하지만
민주정치를 실시하면 근대국가를 수립하는 일은 대단히 어렵다. 그래요. 근대국가 수립이 항상 문제라는 거예요. 장기 집권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집단이건 개인이건. 민주정치 제도화해서 하면 된다는 거예요. 민주정치를 수립하여 근대국가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타락하지 않고 이승만이나 박정희처럼 근대국가 수립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매진해야 하기 때문이다. 수십 년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이어지면 좋은 거죠.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좋은 거예요. 절대 다수의 국민에게 그러한 의지가 없는 이상 근대국가 수립이 없는 곳에 민주정치 제도는 없다. 그러면 아예 그냥 근대국가 수립도 안 됐는데 민주정치 제도를 수립해서 근대국가를 수립하자. 그게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절대 다수의 국민이 근대국가를 수립하겠다는 목표를 뚜렷이 하고 방법도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실패한다는 거예요. 한국이 근대국가 수립에 성공한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삼성기현 찬반여부도 근대국가 수립 세력과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의 격돌이다. 삼성기현에서 근대국가 수립 세력은 박정희와 민주공화당 다수 의원들,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되고, 그렇죠. 근대국가 수립 세력이 되는 거죠.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은 야당과 민주공화당의 일부 의원들, 그리고 소수의 국민들이 된다. 그럼 결국은 그거는 이제 결과가 나와 있다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확실한 건데 예전부터 계속 그 국민들은 어떤가요? 1946년 10월 선거도 그렇고 1948년 재헌국회의원 선거도 그렇고 1962년 한일 수교도 그렇고 근대화 세력이 압도적이죠. 압도적인 거예요. 이번 선거도 보면 그렇고. 그 말은 왜 이렇게 한국인들은 근대국가 수립을 중시했을까? 다른 나라는 안 그런데. 얘기했잖아요. 식민지 시기 때 겪어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대국가 수립해야 돼. 1946년부터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한동안. 그 사람들이 사라지기 전까지는. 근대국가 수립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근대화 세력이었다. 그리고 또 유문정 화지도 큰 역할을 했다. 거기에다가 대통령이 누가 됐나요? 1960년 잠시 빼고는 근대화를 해야 돼. 근대국가 수립 목표가 뚜렷한 이승만과 박정희가 됐다. 그런 삼박자가 맞았기 때문에 근대국가가 수립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한국이 된 거는 우연이다. 박정희가 또라이다. 한 사람 때문에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이런 탄탄한 기반이 있었다. 그에다가 또 좋은 지도자들이 한국의 지도자들이 됐다. 잠시 1960년에 사기 정부가 있었지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